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양주입니다. 오늘은 아마 어쩌면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 호남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6세기 호남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걸 거론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93년 오늘날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면왕정을 건립했던 면왕정 송순 선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고종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세처사 양산보 선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양산보 선생의 7년 후배가 창성의 피람서원으로 저명한 하서 김인우 선생입니다. 물론 나중에 양산보 선생과 김인우 선생은 사돈관계가 되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17년 후에, 그러니까 하서 김인우 선생의 17년 후배가 1527년생 고봉기대승 선생입니다. 즉 면왕정 송순 선생의 면왕정, 그리고 소세처사 양산보 선생의 소세원, 그리고 하서 김인우 선생을 기리는 피람서원과 고봉기대승 선생을 기리는 임국의 월봉서원은 오늘날 저희들이 16세기 호남문화사를 되새길 때 늘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소세처사 양산보 선생의 소세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저명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녀오는 것을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유일한 한 가지 불평 아닌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너무 작다. 이것 빼놓고 소세원에 대해서 특히 이 공간이 관람자에게 가져다주는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16세기에 조성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정서적인 효과가 그때 조성한 사람들이 의도했던 정서적 효과가 21세기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작용은 22세기 혹은 그 너머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세원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공감과 울림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공간의 어떤 점이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소세원을 처음 마주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감탄사를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사람들, 관람객들의 불만 속에서 나오는 작은 규모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세원이라는 널리 알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의 조성자가 이 공간 속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것, 제가 소세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광풍각과 제월당을 통해서 광풍제월이라는 말하는 낱말 속에 담겨진 것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공간의 조성자와 조성 경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으려고 했던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조성자인 양산보 선생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분의 얘기를 하자면 할아버지가 되시는 양윤신이라는 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모두 5입니다. 그런데 연산군 8년 1502년의 일입니다. 조정으로부터 저희들이 흔히 하삼도, 삼남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입니다. 이 삼남지방의 백성들에게 특이한 조정의 명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것은 삼남지방에 있는 가구들 중에 몇몇 가구들을 한반도 북쪽 변경지대로 이주시키라라는 명이었습니다. 다분히 군사적인 고려가 큰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에 살고 싶지 차가운 북쪽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변경이 상황이, 군사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쪽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륙지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주 대상이 당연히 다자녀를 둔 가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윤신 선생도 아들이 5이었기 때문에 삼남지방의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돼서 북쪽으로 평안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양여원, 양재원 두 아들을 데리고 본인이 직접 평안도로 이주를 하고 양산보 선생의 아버지였던 양사원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양사원 선생은 매부를 따라서 광주 창교에서 창평의 지석동으로 이사를 했고 이 때문에 양사원 선생의 후손들은 창평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혼인을 했는데 이분의 부인이 신평송 씨고 신평송 씨의 아버지가 송복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복천이라는 분은 다름 아닌 면왕정 송순 선생의 할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산보 선생의 어머니는 면왕정 송순 선생에게 고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왕정 송순 선생하고 양산보 선생은 10살 차이고 또 자연스럽게 친척간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양사원 선생은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사원 선생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16살짜리 아들을 한양에 있는 당대의 명성을 날리고 있던 유명한 관원이자 학자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전라도 담양에 있는 한미한 집안의 사대부가 자기 아들을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광조 선생 같은 거물에게 소개시킬 수 있었느냐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보여주는 추측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양산보 선생의 칠촌 당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학포 양팽손이라는 분이 정암 조광조 선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분은 화순 능주 출신이었는데 이미 19의 나이에 경기도에 있던 조광조 선생을 찾아가서 교육관계를 나누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1510년 식년시 소과에 양팽손이라는 분이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을 했던 사람이 정암 조광조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균관에 들어서 매주 친했을 뿐만 아니라 또 훗날 공교롭게도 양팽송 선생의 고향이 화순 능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암 조광조 선생이 기묘사화로 인해서 유배를 오게 된 곳이 화순 능주입니다. 더욱 공교롭게도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오기 직전에 양팽손 선생은 사직을 하고 능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알려진 것처럼 조광조 선생은 유배를 온 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조광조 선생을 돌봐준 것도 양팽손 선생이었고 역적으로 사약을 먹고 돌아가셔서 아무도 시신을 손대지 않았는데 그 시신을 거두다가 감회장을 해준 것도 양팽손 선생이었고 자기 아드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과 양팽손 선생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역적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벼슬길을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양산보 선생의 아버지인 양사원 선생은 육촌간이었던 양팽손 선생을 통해서 조광조 선생에게 자기 아들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조광조 선생은 경연 시독관이었는데 15살 먹은 청소년의 눈에 36세의 경연 시독관이 어떻게 보였을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쯤 혹은 2학년 3학년쯤 되는 애가 청와대 비서관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어쨌든 조광조는 자신의 평소 주장을 이 어린 양산보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왕도 정치라는 건데요. 거의 쉽게 말하면 오늘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겁니다. 정치 위정자의 실천 궁행이 가장 정치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경학적인 근거가 소학이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고 위정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정점에 달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된다라는 생각이었고, 어린 양산보 선생은 조광조 선생의 활동을 보면서 그것이 당대의 현실에 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양산보 선생이 아마 평생 딱 한 번, 기록이 좀 모호하긴 한데 중종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학, 그러니까 성균관이죠. 성균관에서 학업을 닦던 도중에 중종이 시험 삼아서 과거는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양산보 선생도 선발 명단에 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미 넘어서 두 사람을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어린 순으로 제외를 시켰는데 거기에 양산보 선생이 들어갔다. 그래서 중종이 양산보 선생을 불러다가 위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보 선생에게는 아마 이 시절이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겨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묘사화가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 조광조 선생은 능주로 유배가 되고, 그리고 17살의 양산보 선생의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커다란 불행이었습니다. 10대 후반의 양산보 선생은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당시의 시국에 대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고, 그래서 낙향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스승이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능주의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는 아마 스승을 모셔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기대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보 선생은 완전히 관직에 대한 뜻을 단념을 하고 무등산 아래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바깥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소세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터는 양산보 선생이 일찍부터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김인우 선생의 유명한 소세원 48형 가운데 학저면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골짜기 바닥에서 졸고 있는 오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소세원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볼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졸고 있는 오리떼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양산보 선생은 어려서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들오리들이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오늘날 소세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 그 계곡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묘사화와 조광조 선생의 사사를 계기로 완전한 낙향을 하게 되자 실제로 이곳에 건물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세원이 어느 정도 조성됐을 때 대략 1535년에서 45년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마는, 양산보 선생은 자신이 조성한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도 아니고 평소에 생존해 있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이 언덕하고 계곡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남학신을 신고 걸어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평천장의 고사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못난 후손의 개인의 재산으로 소속시키지도 말아라. 어쩌면 팔아먹을지 모른다.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소세원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지를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도연명, 그리고 우리가 염계선생이라고 부르는 주돈이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연명은 팽택혈령을 던져버리고 귀거래사라는 유명한 글과 함께 은둔한 시인이고, 주렴계는 애련설이라는 글의 저자로서 북송 초기 도학을 대표하는 성리학의 초창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한 공간을 양산보 선생이 뭐라고 명명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당사자가 바로 10살 연상의 형님이었던, 친척 형님이었던 면왕정 송순 선생이었고, 면왕정 송순 선생은 공치규라는 사람의 북산 이문에 나타난 구절을 인용해서 소세원이라고 명칭을 제안을 합니다. 양산보 선생은 이 명칭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호를 소세옹으로 부르고 혹은 소세처사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산 이문의 내용은 저자인 공치규가 자기 친구인 주옹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종산에 은거해서 함께 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주옹이 배신을 합니다. 벼슬에 나아갔다가 다시 종산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치규는
종산의 산신령이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정령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주홍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장은 비유적인 그리 북산이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비의 출처에 대한 측면에서 양산보는 도연명, 주돈이, 공치규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거하는 삶의 정당성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달성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면왕정과 양산보는 소세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독특한 정신적 사조 하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소세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건축물은 광풍각과 제월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건물의 명칭은 황정전이라는 사람이 주돈이를 묘사했던 흉회쇠락 광풍제월이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들을 유학자들이 애용하는 한 사람의 내면의 정신적인 깊이가 바깥으로 드러난다 라는 식으로 포착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도를 간직한 사람의 기상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주의의 스승이었던 이동이었습니다. 이동이라고도 하고 이통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따라서 양산보의 소세는 단순히 은거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고 있는 유가적인 어떤 내면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도학자들의 기상을 뜻합니다. 기상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어휘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는 여기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초기 유학자들은 일종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사상의 기초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구체화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마음속의 진심은 외면으로 구체화된다라는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중용 역시 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마음과 몸이 일종의 수반관계에 있다,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유학자들이 머무는 공간은 다시 말하자면 외적으로는 물리적인 실제이면서 동시에 그 유학자의 내면 세계를 바깥에 펼쳐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세원의 핵심은 아마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소세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소세원의 조형 경관을 바깥의 광경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광경으로부터 거꾸로 이러한 광경을 필요로 했던 조성자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의 마음의 이미지를 우리 자신의 내면에 보이는 소세원의 이미지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투영을 하면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공간을 조성하고 이것을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데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양산보가 자신의 정치적 좌절과 광풍제월의 꿈을 소세원을 조성을 통해 완성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혹시 바로 우리가 소세원에 열광하고 그 공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그 기상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날 소세원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낱말, 소세 귀상의 의미를 끝없이 되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세 귀상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세원의 정신적인 가치가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